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9.2입니다. 전쟁 위기가 코앞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평온한 모습이냐. 지난 8월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많은 외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핵실험과 관련 없이 늘 살던 대로 살았고 사재기 같은 움직임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바닥 심리에는 제법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자 심리지수가 8월과 9월 2달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소비 심리도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지난달보다 1.5포인트가 올라서 109.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안에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경기 전망입니다. 6개월 이후의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전망 CSI라는 지표가 3포인트나 올랐고 소비 지출이나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도 지난달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우리 경제를 옥죄해 온 게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도 해빙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제는 중국의 여행사가 한국 여행상품 구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소비 심리나 주가 그래프처럼 우리 인생처럼 경제도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딘 기업들과 모든 분들이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갈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임대료가 안 오르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정부 관계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리스하고 렌탈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드를 연체하면 네네. 연체금리가 붙죠.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비싼 이자가 붙는데 그렇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연체하고 싶어서 했니? 이제 이런 그런 반응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네네. 좀 내려갑니까? 연체금리가? 그 카드 그냥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또 따로고요. 일반적으로 카드 대출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카드 네. 론. 예. 그래서 야 카드빚 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드빚, 그러니까 카드론에 붙는 연체 금리가 은행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게 금융정책당국의 생각이었고요. 네. 정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은행에도 지금 연체 금리를 좀 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참에 카드사들의 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연체 금리 산정 방식을 은행 방식으로 좀 바꿔라. 네. 이렇게 지금 업계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은행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은 대출을 빌려 가서 그 신용도에 따라서 갚으면. 가산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원금이 이만큼이고 이 원금의 이자가 예를 들면 한 4% 정도였다면 예를 들어 이 원금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자 처음에는 뭐 여기다가 뭐 4에서 5%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추가로 예, 그럼 4로 빌렸으면 예를 들면 5를 더한다면 9, 예. 10으로 빌렸으면 15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제 가산금리라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네.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빚을 빌리게 되면은요. 이걸 이제 뭐 몇 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네. 일단은 처음에는 뭐 몇 프로 이자, 뭐 예를 들어 7%의 대출 이자가 있고 네. 13%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연체를 하면 일괄적으로 하나의 연체 금리를 그냥 물려버립니다. 그게 법정 최고이자 물리겠군요. 거의.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예. 27.9%까지도 물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이 은행하고 크게 차이 없이 대출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연체에 한번 빠지면 연체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신용도가 조금 좋으신 분들 같으면 카드 연체이자가 최대 뭐 13%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금융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 이자로 빌린 분은 예전에는 연체하면 그래도 당신은 25% 연체 이자 내셔 이랬을 텐데 그렇죠. 5%로 빌렸으면 연체했어요? 그럼 가산금리 우리 얼마나 붙이더라? 가산금리 우리 7 붙이니까 12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 연체 기간에 따라서 한 6에서 9% 정도의 가산금리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카드에서 내가 10% 정도의 이자를 그 빚을 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대 되면 뭐 한 20% 내지는 뭐 6%까지 해서 16% 이 정도. 알겠습니다. 원래 비싼 금리로 돈 빌린 분은 별 차이가 없고 네. 그렇겠죠? 18%로 빌렸는데 연체 해봐야 25%면 큰 차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클 겁니다. 싼 이자로 빌린 분은 연체 금리도 많이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론 빌려도 예. 5%, 6% 이런 비교적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드론은 꽤 높은 이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빌리는 분도 있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낮은 이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높은 이자고 그나마 정말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뭐 금리 체계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한 5%대, 네. 뭐 7%대에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예. 올 들어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네. 항상 주식시장 오르는 거 보면 연초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다가 네. 또 언제 한번 내리면 역시 주식은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코스닥 시장은 별로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꽤 됐죠? 그렇죠.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코스피 지수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워낙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계속 이전과 같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린 것이죠. 네. 실제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올라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한 7% 정도 올랐고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올라서 이제 7%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나 좀 뭐 시쳇말로 방구 좀 낀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나 잘 나가. 이런 기업들이 여기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별로 안 오고 우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네. 나 위로 갈래. 그러니까 나 메이저리그로 갈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창피해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결정을 했고 상반기에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또 그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들이 전부 또 코스피 시장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잘못하면 코스닥 시장이 뭐 망가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은 규모 적은 중소형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예. 코스닥 기업을 좀 살릴 방안이 없을까? 이걸 지금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어제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뭐 제도를 도입해야죠. 시장을 살리려고 주식을 살 수는 없을 테니 정부가. 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기업에 좋은 기업이 남아 있어야 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이제 투자자도 많이 찾아오고 돈도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잡거나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돈이 예. 들어오는 통로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고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남아있게 하는 방법은 세금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코스닥 기업에 있으면 법인세를 네. 조금 덜 내게 하거나 이연시켜주는, 그러니까 나중에 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손실금 준비제도라는 걸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99년도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돼서 2006년까지 시행이 됐던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이 기업 경기 부침에 따라서 실적이 확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 많이 났을 때 이 손실금 부담률이라는 걸 정하고 뭐 예를 들어 30%라고 하면 내가 100억 이익 냈는데 30%는 준비금으로 빼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70%만 회계상으로 이익으로 보고 거기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이익 거예요. 일부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예, 쌓아놓는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진짜 손실이 나면 그 돈으로 손실을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5년 뒤에 이 모아놨던 손실금, 이 쌓아놓은 손실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나름 기업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도고 중소형 기업들은 꽤 활용할 만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은 기업들을 남겨보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법인들 보면 손실이 먼저 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네. 손실이 난 해에 난 손실은 나중에 이익 난 거하고 이렇게 상수해서 네네.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네. 거꾸로 이익이 많이 났다가 나중에 손실이 나면 이익 많이 났었을 때 그때 냈던 세금 좀 돌려주세요. 이건 또 안 된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런 게 제도, 1년에 이렇게 매기다 보니 이걸 5년으로 늘리거나 뭐 예를 들어 뭐 3년으로 늘려놓으면 네. 어느 날 벌고 어느 날 못 보고 이거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하면 세금도 줄어들 가능성도 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들어오게 시장으로 할 것이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좋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예, 코스피 지금도 지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예, 예. 지금도 이제 근데 이 두 개를 합해놓은 지수라 그래서 뭐 K탑 내지는 뭐 KRX 150 뭐 이런 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덩치 순서대로 쭉 세우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50개, 200개를 뽑아놨는데 그 안에 예. 코스닥 기업이 7개나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지표를 보고 작은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예. 그 지표에다 넣어서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면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자금들이 주식 투자를 하도록 네. 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소속된 기업들은 많은 자금들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른 방안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일종의 소수자 보호제도네요. 그냥 실력대로 뽑으면 다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들어가니 네. 쿼터를 좀 주자. 예를 들면 아시아계, 흑인계, 뭐 혹은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코스닥 기업 쿼터 주자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맞고요. 근데 네. 그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게 자리를 좀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의 성장이 나중에 커지면 네. 무섭게 크거든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있을 이익도 거예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살리는 방법은 제 생각엔 국민연금 자금이 좀 투입이 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있죠. 큽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네. 취지는 알겠으나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명분이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대표 기업 지수 이런 거 만들어서 절반을 코스닥 기업으로 채우면 우리는 대표 기업 지수에 투자했습니다라는 명분은 쓸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거래 정지됐었죠. 그렇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됐습니다. 네. 분식회계 혐의로. 네네.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까? 네.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고요. 대우조선의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 혐의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출자 전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자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졌다라는 게 이제 이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이었을 테고요. 네. 실제로 2015년도에 부채 비율이 2,951%였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248%로 좋아졌으니까 재무 구조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눈에 보이고 실적도 지난해 2,789억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에 1,488억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예.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는데 다시 거래가 되는데 이 다시 거래가 되면 얼마의 거래를 할 것이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거래 정지됐던 당시에 주가에서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요. 이게 기업 가치가 확 바뀌어 있죠. 1년 3개월을 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바뀌어 있는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재무 구조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재산정이 돼야 되는 작업이 당일 첫날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당할 때 대우조선해양 가격이 4,480원이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10대 1의 감자가 그 기간 안에 정지된 기간 안에 일어났거든요. 주식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일 테고. 예, 그러면 가격은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44,800원에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식이 3만 원에 거래가 될지 그날 5만 원에 거래될지는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이거군요. 투자자들의 마음이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감자된 거, 출자 전환된 거, 이익 낸 거 이런 부분 다 반영해서 이제 막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에서는 아무리 좋게 줘봐야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가치를 주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초가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의 생각이라고까지 일단만. 이익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의외로 또 네.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은 생겨요. 그렇겠어요. 지켜보죠. 언제 거래가 시작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시작이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시초가 처음 시작하는 가격은 원래 가격의 위로는 150%까지 올려서 시작할 수 있고요. 네. 밑으로는 마이너스 50%까지 낮춰서 시작할 수 있다는 시초가가 조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거든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준혁 씨가 비싼 물건 구입할 때 할부, 리스, 렌탈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할부는 뭔지 알겠는데 리스하고 렌탈은 차이가 정확히 뭐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듣고 나면 또 헷갈리고 사실은 저도 이런 거 설명드리려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드린 저도 시간 지나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리스와 렌탈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면 그 아파트를 그냥 내 돈 다 내고 내 명의로 그냥 사는 방법이 있고 돈 많으면 뭐 이게 제일 속 편하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그 집에서 월세로 사는 방법도 있겠고요. 내 명의로 구입은 하되 은행에서 돈을 잔뜩 빌려서 구입하고 매달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그냥 월세로 사는 거, 집주인한테 월세 내고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 이게 렌탈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사고 월세는 안 내지만 내 집이니까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뭐 거의 월세만큼 혹은 월세 이상 또는 뭐 월세보다 약간 적게 그런 식으로 갚는 거, 그게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렌탈은 내가 물건 자체를 빌려서 쓰는 거고요. 리스는 일단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저 집 월세 50만 원 주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난 저 집을 렌탈한 거고요. 나 대출 받아서 저 집 샀는데 은행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 이러면 난 저 집을 리스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와 렌탈의 차이는 렌탈은 물건 빌리는 거, 리스는 돈 빌리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수기 렌탈, 자동차 리스 이런 걸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렌탈과 리스의 정확한 개념하고 실제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렌탈해서 쓰다가 중간에 나 이제 저 정수기 필요 없어요. 나 수돗물 마실래. 도로 가져가시오. 이러면 안 가져가거든요. 중간에 반납은 없고요. 48개월 동안 쓰신 다음에 고객님이 다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렌탈은 사실은 이름만 렌탈이고 사실 그냥 할부 구매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유원지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1시간에 5,000원 내고 빌려서 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자전거 거기 놓고 가세요. 그래야 렌탈이지. 안 됩니다, 손님. 이 자전거 렌탈하셨으면 매일 5,000원씩 내시고 3개월 동안 계속 이용하신 후에 3개월 후에는 이 자전거 손님 가져가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렌탈이지 사실상 자전거를 할부로 사는 거잖아요. 꽤 많은 가전제품 렌탈이 이렇게 이름만 렌탈이고 사실은 할부라서 우리가 렌탈의 개념이 좀 흔들리는 거고요. 리스는 뭐냐? 리스는 돈 빌려서 물건 사는 건데 리스 회사는 돈만 빌려주고 물건은 내가 사고 나는 돈 빌린 이자와 원금만 내면 되지 사실은 중간에 물건이 뭐 이상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마음에 안 들면 대출 받은 은행 가서 그 아파트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리스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리스도 정확히 이런 리스의 개념으로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돈도 빌려드리고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돈 조금 더 내시면 중간에 자동차 수리와 관리도 우리가 해드리고 심지어 나중에 실증 나시면 저희가 반납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를 운영하니까 실생활에서는 리스와 렌탈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드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렌탈과 리스와 할부가 막 서로 개념을 섞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왜 렌탈인데 중간에 반납이 안 돼요? 왜 리스로 샀는데 당신들이 가져갑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만 아무튼 기본의 개념은 렌탈은 물건 빌리는 거, 리스는 돈 빌리는 거. 이게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하던 방식의 임대주택은 나라 돈으로 그냥 집 지어서 나라에서 그 임대주택을 빌려주는 뭐 그런 직접적인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라고 하는 투자할 돈주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그 돈주머니로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사고 그걸 다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싼 값으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사들인 집으로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주변보다 월세도 싸고 특히 10년 동안 월세가 안 오르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의 남경웅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의 남경웅 사무관입니다. 예. 제가 뭐 미리 살짝 공부를 좀 하고 그냥 나라에서 돈주머니 만들어서 시중에 이미 지어진 집들을 사들인 후에 싸게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좀 보충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기본적으로요, 기금 등의 어떤 출자로 리츠를 설립하게 됩니다. 기금? 그래서 예.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택 매입을 한 후에요. LH에서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이걸 이제 10년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후에 리츠 마지막에 이제 리츠 청산을 통해서 네. 매각 처분하고 이걸 이제 출자금 원금과 배당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알겠어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나라 돈으로 땅부터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 철근 받고 아파트 건설해서 이제 입주자 모집하고 서민들 와서 사세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을 나라에서 사고 그걸 싸게 빌려준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뭐 아예 그냥 월세가 얼마인지 좀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매매를 하면 한 3억 정도에 팔리는 집은 나라에서 사서 싸게 빌려주면 월세 어느 정도 받으실 겁니까? 예. 이제 그 지역마다 이런 그 전 월세 가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전국 평균 전세 시세 가격이 이제 75%로 가정했을 경우에요. 예. 평균 월 임대료는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을 한 달에 2, 30만 원에 빌려준다고요? 예. 근데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은 네.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중에서는 1억 5천에 한 50만 원 정도는 받을 집 같은데 대충 그 계산을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월세는 뭐 절반이나 한 60% 수준이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이제 그 9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그 매입임대 리츠는 그 10년간 이게 고정적이거든요. 월세가 안 오르는. 임대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고맙긴 한데 그게 결국 나라 돈으로 이런 사업하는 거면 나라에서 좀 손실을 보는 겁니까? 저희가 이러한 그 구조를 볼 때요,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러한 그 리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매입임대 리츠가 어떤 공공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일반 어떤 리츠라는 거는 그 수익 구조로 이렇게 짜여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공적 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공공주택 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운영 중에 어떤 이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은 안 보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년간 임대 운영을 한 후에 청산 과정에서 뭐 주택이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매각 처분 과정에서 그 원금과 최소한의 어떤 배당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이렇게 짜였습니다. 원금과 최소한의 배당 이익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그 기금을 다른 뭐 사업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굴릴 수 있는 돈일 텐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쓰면 최소한 그 이자 받는 것만큼은 그래도 거기서라도 돈이 벌려야 이제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해보시겠다는 거군요. 큰 이익까지는 안 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어떤 손실도 없이 최소한의 어떤 배당을 가지고 이렇게 리츠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세는 싸게 받다가 10년 후에는 결국 그럼 그 집을 이제 세입자는 내보내고 다시 시중에다 매각하는 거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임대주택을요, 10년간 운영을 한 후에 분양 전환할지 매각 처분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재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러한 그 처분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각하는 거나 뭐 분양 전환하는 거나 나라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그거 팔아서 원금 회수하는 게 되겠군요. 분양을 하더라도 원금이 들어올 거고 집값이 들어올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손실 안 나고 좀 잘 운영되려면 앞으로 10년간 집값이 좀 많이 올라야 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 기금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집값이 오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10년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게 됐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과거에 좀 들어본 사업 같기도 하고 해서? 기존에 그 공공임대 리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청년 신혼부부의 어떤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그 매입임대 리츠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임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보통 건설 과정에 들면 보통 2, 3년이 걸리거든요. 보통 다른 어떤 리츠들은 새로운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빨리 신속하게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이거를 알겠습니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그럼 어느 동네 아파트를 사시는 겁니까? 아파트만 사세요? 아니면 뭐 다가구나 빌라나 단독주택도 삽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요 기준이요. 저희가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권령은요 10년 미만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이 안 되는 비교적 새 아파트면서 3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산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찾기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꽤 있겠습니다만. 지방도 저희가 많이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젊은 층은 대체로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갖기 때문에 아주 먼 떨어진 외곽에 그런 아파트를 만들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 이제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대상은 인근, 의정부,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런 데로 이제 일단은 매입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4억 원 이하로 지금 매입 금액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약간 좀 확대할 수 있는 4억 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이런 제도 개선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3억 이하짜리만 사는 게 구조인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권령 10년 이하인데요. 이거를 이제 권령도 뭐 좀 15년으로 좀 이하로 좀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2,000가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수도권에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 이게 애매합니다. 듣기로는 이 사업이 손실이 안 나려면 집값이 좀 올라줘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 아파트 자체를 살 수 없으니 고민이 되네요. 입주 자격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무주택자 중에 만 40세 미만의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구성원 만 40세 미만의 청년 신혼부부와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70%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정한 소득 요건과 부동산, 자산,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준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뭐 발표되면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될 텐데 항상 이런 거 만들고 나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알겠는데 정부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임차인을 구한다는 걸 도대체 어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요. 이게 언제쯤 발표합니까? 이제 임차인을 모집하실 텐데. 예, 임차인을 모집하는 거는요. 저희가 오늘부터 네.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됐고요.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그 LH 청약센터에 가시면 네. 예. 그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LH 홈페이지에서 예, 공고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신청 접수는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서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3억 원 이하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 이번에 다주택자들 규제한다고 해서 좀 팔고 싶다 나라에 혹시 그런 분들은 LH에 연락하면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거는 진짜 LH 센터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매입 절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남경웅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경제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재밌는 수출 얘기 하다 말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에는 다람쥐 그게 있었다고. 다람쥐가 정말 수출 역군 중에 하나였어요. 1969년에는 우리가 다람쥐를 팔아서 24만 5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굉장히 다람쥐를 판다는 게 애완동물로 팔았다는 거예요? 애완동물로 팔았는데 우리나라 다람쥐가 전 세계 선진국에 팔려 나가서 열심히 쳇바퀴를 굴려서 우리의 외화를 벌어준 거죠. 다람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정말 당시에는 뭐 수출할 게 별로 없으니까 수출은 해야 되겠는데 수출할 게 없으니까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판 얘기도 해주셨고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 담배의 길이도 짧아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묘수 아닌 묘수였던 거예요. 코트라의 회의 중에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우리나라 담뱃잎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품으로 쳐주거든요. 품질이 아주 좋아서 그런데 팔다 이제 팔 게 없으니 뭘 팔아야 될까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내수용 담배 길을 좀 짧게 만들면 원료가 그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말아서 수출용 담배를 만들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립박수를 받고 이게 실제로 정말요? 이루어집니다. 네. 아니 근데 담배를 짧게 만들면 한 개 피만 피고 가야지 하다가 두 개 피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cm를 줄이자 이런 의견이 원안이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금방 눈치채니까 0.6mm만 줄이자 해서 그렇게 줄인 것으로 만든 담배 원료를 모아서 1,400만 달러어치 수출 재료를 만들어내요. 담뱃잎의 생산량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테니 그렇죠. 내수 쪽에서 수출 덕분에 그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조금 덜 피웠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이거를 그때는 아마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내가 담배를 이렇게 열심히 피웠나 왜 이렇게 금방 닳지 이렇게 느낀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마. 그랬군요. 우리나라 은행잎 이것도 꽤 수출용으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은행잎은 주워다가 어디다 썼어요? 은행잎은 이 안에 제약사들이 아주 탐내는 원료가 들어있다고 해요.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 치료제에 넣는 원료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게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임산물인데 땅에 떨어지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잎이 특히 품질이 좋아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렇게 탐을 냈다고 해요. 다람쥐를 수입해가는 건 이해가 가요. 자기 나라에서는 다람쥐 잡기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다람쥐가 귀여워요. 작고.
그 외국 다람쥐 좀 크잖아요. 회색이고 강아지만 하고. 달라요, 그게? 달라요. 미국 다람쥐는 따라서? 큽니다. 네. 아, 그건 또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은행잎은 네. 뭐 자기 나라도 은행나무 심으면 되잖아요. 있죠. 예. 그 나라라고 뭐 독일, 프랑스라고 은행잎이 은행나무 없는 없겠어요? 게 아닌데 이걸 따서 성분을 검사해 보니 유효 성분이 우리나라의 그 은행잎 장당 네. 최대 20배까지 많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다른 나라 은행잎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은행잎을 사갈 때는 네. 왜 사가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가마니값만 받고 수출을 했는데 네. 팔면서도 의아했던 거죠. 이걸 왜 사갈까? 저런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를 당초에 왜 사갈까? 여기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가 왜 사가는지 이거 알아내야겠다 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알아냅니다. 그 사간 그쪽에다가 몰래 스파이를 보내거나 아는 사람한테 툭 찔러서 그거 어디다 쓴답니까? 이거 물어봤겠네요. 그렇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자 5명을 섭외를 해서 그 회사가 대체 왜 우리나라 은행잎을 이렇게 쓸어가는지를 알아내다오 했더니 예. 우리나라 은행잎이 노다지였던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은행잎에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가 가지고 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나라 제약사가 이미 독일 회사가 만들어서 특허도 내고 약도 팔고 있는데 다시 국제 특허 출원을 해요. 네. 그러면 독일 회사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개발한 성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가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 과정에서 화학식을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했던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꼼수를 썼군요. 그렇죠. 꼼수를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후에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한국산 특허 이거 인정한다 그래서 특허를 줍니다. 우리나라 제약사에. 그렇군요. 특허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거 나 말고는 못 만들어라고 그렇죠.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지만 그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돼서 특허 기간 끝나면 남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게 이 단점인데 네, 그걸 못하게 하려다가 친구들은 독점도 하고 네. 나중에 특허 끝나도 어디 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되나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둔 거죠. 그렇군요. 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로열티를 주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먼저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약을 만든 회사는 예외로 한다 해서 네. 로열티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이게 80년 상황이거든요. 1980년. 네. 예.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 시장에 눈을 돌리고 이후에 뭐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우리나라 은행잎은 우리 거야 이런 게 확실해지는 거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가 은행잎 성분이 들어있는 무슨 약 광고했던 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럼 독일 제약사는 그 이제 한국에서 은행잎 못 사가는 거예요? 한국산 은행잎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산 소변 수급이 어려울 때 북한에 공장 세웠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산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개성 일대에 은행잎 산단을 조성을 해요. 독일 회사가. 예. 해서 몇 년에 걸쳐 조성을 하고 여기서 은행잎을 따갑니다. 오. 이게 중국만 가더라도 그 은행잎이 그 은행잎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토양과 연결이 된다는데요. 예. 인삼이 잘 되는 나라의 땅에서 키운 은행잎이 특별히 좋다고 해요. 다만 해안가는 좀 예외라고 하고요. 딱 우리나라 은행잎, 한반도 그렇죠. 은행잎만 좋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한국산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느낌인데. 이게 신께서 각 나라에 하나씩 선물은 주신다고 하는데 네. 저 사우디 같은 나라는 석유를 받았고 우리는 은행잎을 받았군요. 그쪽이 조금 더 탐이 나긴 하네요. 네, 그렇네. 참 다양한 걸 수출을 했군요,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다람쥐, 뭐 은행잎, 담배잎 이런 거는 잘 안 팔겠죠? 다른 나라가서 다 이제 수출을. 은행잎은 꽤 오랫동안 팔았어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 수출을 꽤 많이 했었고요. 근데 뭐 다람쥐는 인건비가 더 비쌀 거고요.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11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아마 가을을 즐길 마지막 주말 또는 뭐 하나 정도 더 남은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9.2입니다. 전쟁 위기가 코앞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평온한 모습이냐? 지난 8월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많은 외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핵실험과 관련 없이 늘 살던 대로 살았고 사재기 같은 움직임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바닥 심리에는 제법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자 심리지수가 8월과 9월 2달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소비 심리도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지난달보다 1.5포인트가 올라서 109.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안에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경기 전망입니다. 6개월 이후의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전망 CSI라는 지표가 3포인트나 올랐고 소비 지출이나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도 지난달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우리 경제를 옥죄해 온 게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도 해빙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제는 중국의 여행사가 한국 여행상품 구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소비심리나 주가 그래프처럼 우리 인생처럼 경제도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딘 기업들과 모든 분들이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갈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임대료가 안 오르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정부 관계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리스하고 렌탈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드를 연체하면 네네. 연체금리가 붙죠.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코스닥 기업에 있으면 법인세를 조금 덜 내게 하거나 이연시켜주는, 그러니까 나중에 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손실금 준비제도라는 걸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99년도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돼서 2006년까지 시행이 됐던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이 기업 경기 부침에 따라서 실적이 확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 많이 났을 때 이 손실금 부담률이라는 걸 정하고 뭐 예를 들어 30%라고 하면 내가 100억 이익 냈는데 30%는 준비금으로 빼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70%만 회계상으로 이익으로 보고 거기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이익 거예요. 일부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예, 쌓아놓는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진짜 손실이 나면 그 돈으로 손실을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5년 뒤에 이 모아놨던 손실금, 이 쌓아놓은 손실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나름 기업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도고 중소형 기업들은 꽤 활용할 만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은 기업들을 남겨보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법인들 보면 손실이 먼저 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네. 손실이 난 해에 난 손실은 나중에 이익 난 거하고 이렇게 상쇄해서 네네.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네. 거꾸로 이익이 많이 났다가 나중에 손실이 나면 이익 많이 났었을 때 그때 냈던 세금 좀 돌려주세요. 이건 또 안 된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1년에 이렇게 매기다 보니 이걸 5년으로 늘리거나 뭐 예를 들어 뭐 3년으로 늘려놓으면 네. 어느 날 벌고 어느 날 못 보고 이거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하면 세금도 줄어들 가능성도 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들어오게 시장으로 할 것이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좋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예, 코스피 지금도 지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예, 예. 지금도 이제 근데 이 두 개를 합해놓은 지수라 그래서 뭐 K탑 내지는 뭐 KRX 150 뭐 이런 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덩치 순서대로 쭉 세우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50개, 200개를 뽑아놨는데 그 안에 코스닥 기업이 7개나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지표를 보고 작은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지표에다 넣어서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면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자금들이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소속된 기업들은 많은 자금들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 이자가 비싼 이자가 붙는데. 그렇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연체하고 싶어서 했니? 이제 이런 그런 반응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네네. 좀 내려갑니까? 연체 금리가? 그 카드 그냥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또 따로고요. 일반적으로 카드 대출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카드 론. 예. 그래서 야 카드빚 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드빚, 그러니까 카드론에 붙는 연체 금리가 은행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게 금융정책당국의 생각이었고요. 정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은행에도 지금 연체 금리를 좀 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참에 카드사들의 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연체 금리 산정 방식을 은행 방식으로 좀 바꿔라. 이렇게 지금 업계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은행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은 대출을 빌려 가서 그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원금이 이만큼이고 이 원금의 이자가 예를 들어 한 4% 정도였다면 예를 들어 이 원금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자 처음에는 뭐 여기다가 뭐 4에서 5%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추가로. 그럼 4로 빌렸으면 예를 들면 5를 더한다면 9. 10으로 빌렸으면 15.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제 가산금리라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빚을 빌리게 되면은요. 이걸 이제 뭐 몇 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일단은 처음에는 뭐 몇 프로 이자, 뭐 예를 들어 7%의 대출 이자가 있고 13%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연체를 하면 일괄적으로 하나의 연체 금리를 그냥 물려버립니다. 그게 법정 최고이자 물리겠군요. 거의. 보통 그렇죠. 그래서 27.9%까지도 물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이 은행하고 크게 차이 없이 대출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체에 한번 빠지면 연체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신용도가 조금 좋으신 분들 같으면 카드 연체이자가 최대 뭐 13%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금융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 이자로 빌린 분은 예전에는 연체하면 그래도 당신은 25% 연체이자 내셔 이랬을 텐데. 그렇죠. 5%로 빌렸으면 연체했어요? 그럼 가산금리 우리 얼마나 붙이더라? 가산금리 우리 7 붙이니까 12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 연체 기간에 따라서 한 6에서 9% 정도의 가산금리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카드에서 내가 10% 정도의 이자를 그 빚을 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대 되면 뭐 한 20% 내지는 뭐 6%까지 해서 16% 이 정도. 알겠습니다. 원래 비싼 금리로 돈 빌린 분은 별 차이가 없고. 그렇겠죠? 18%로 빌렸는데 연체 해봐야 25%면 큰 차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클 겁니다. 싼 이자로 빌린 분은 연체 금리도 많이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론 빌려도 막 5%, 6% 이런 비교적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드론은 꽤 높은 이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빌리는 분도 있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낮은 이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높은 이자고 그나마 정말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뭐 금리 체계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한 5%대, 뭐 7%대에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항상 주식시장 오르는 거 보면 연초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다가 또 언제 한번 내리면 역시 주식은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코스닥 시장은 별로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꽤 됐죠? 그렇죠.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코스피 지수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워낙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계속 이전과 같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린 것이죠. 네. 실제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올라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한 7% 정도 올랐고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올라서 이제 7%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나 좀 뭐 시쳇말로 방구 좀 낀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나 잘 나가. 이런 기업들이 여기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별로 안 오고 우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네. 나 위로 갈래. 그러니까 나 메이저리그로 갈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창피해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결정을 했고 상반기에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또 그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들이 전부 또 코스피 시장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잘못하면 코스닥 시장이 뭐 망가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은 규모 적은 중소형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코스닥 기업을 좀 살릴 방안이 없을까? 이걸 지금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어제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뭐 제도를 도입해야죠. 시장을 살리려고 주식을 살 수는 없을 테니 정부가. 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기업에 좋은 기업이 남아 있어야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이제 투자자도 많이 찾아오고 돈도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잡거나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고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남아있게 하는 방법은 세금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른 방안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일종의 소수자 보호제도네요. 그냥 실력대로 뽑으면 다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들어가니 쿼터를 좀 주자. 예를 들면 아시아계, 흑인계, 뭐 혹은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코스닥 기업 쿼터 주자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맞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게 자리를 좀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의 성장이 나중에 커지면 무섭게 크거든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이익도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살리는 방법은 제 생각엔 국민연금 자금이 좀 투입이 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있죠. 큽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취지는 알겠으나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명분이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대표기업 지수 이런 거 만들어서 절반을 코스닥 기업으로 채우면 우리는 대표기업 지수에 투자했습니다라는 명분은 쓸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거래 정지됐었죠. 그렇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됐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로. 네네.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까? 네.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고요. 대우조선의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 혐의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출자 전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자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졌다라는 게 이제 이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이었을 테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부채 비율이 2,951%였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248%로 좋아졌으니까 재무 구조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눈에 보이고 실적도 지난해 2,789억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에 1,488억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는데 다시 거래가 되는데 이 다시 거래가 되면 얼마의 거래를 할 것이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거래 정지됐던 당시에 주가에서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요. 이게 기업 가치가 확 바뀌어 있죠. 1년 3개월을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바뀌어 있는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재무 구조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재산정이 돼야 되는 작업이 당일 첫날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당할 때 대우조선해양 가격이 4,480원이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10대 1의 감자가 그 기간 안에 정지된 기간 안에 일어났거든요. 주식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일 테고. 그러면 가격은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44,800원에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식이 3만 원에 거래가 될지 그날 5만 원에 거래될지는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이거군요. 투자자들의 마음이고